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수업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 하나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거의 처음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무원 시험에 제 나름대로는 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어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저는 이진호 강사라고 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국어랑 영어랑 이제 보통 한국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필수로 많이 필수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상대적으로 이렇게 이제 많이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니까 이렇게 제가 보게 되니까 처음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처음 이렇게 이제 시험을 접근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대충 어느 영역에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에 이제 나오는지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틀을 먼저 잡고 들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2월 말까지 총 8번에서 4시간씩 32시간이 되겠죠. 32시간이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교재에 있는 내용들 이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다 저희가 공부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앞쪽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한 4번, 그러니까 1월달 같은 경우는 조금 천천히 진도를 좀 나갈 생각입니다. 왜 천천히 진도를 나갈 생각이냐라고 하게 되면은 1권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구성이 되고 있는 국어 지식 영역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예전 학창 시절 때 흔히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던 문법 영역이 되겠습니다. 이 문법 영역 같은 경우에는 국가직이 되었든 지방직이 되었든 기본적으로 많게는 이렇게 10문제 또는 10문제 이상 이렇게 출제가 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영역 출제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제가 확실하게 천천히 나가면서 그리고 나와 있는 기출 문제를 통해서 문제는 이제 이런 형식으로 이제 나온다라는 것을 제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천천히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뒤쪽으로 가게 되면은 2권 부분이 이제 문학과 그리고 비문학으로 형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문학 같은 경우에는 현대문학이 되었든 고전이 되었든 문학에 대한 어떤 접근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빨리만 이렇게 이제 알게 되면은 나름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접근 방법과 그리고 현대문학사와 관련된 이론, 고전문학과 관련된 이론에 대해서 역시 전체적인 틀을 잡을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첫 시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렇게 처음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방향을 여러 개를 지금 생각을 하고 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여쭤봤었을 때 준비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첫 시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틀을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이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난 뒤에 얼마나 걸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이거 듣는다고 바로 이번 시간에 다 받아들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은 이런 부분이 출제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좀 그리시면서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해하기 쉽게끔 우선 크게 2가지 영역으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2가지 영역으로. 하나는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접근을 예전에 많이 보셨던 문학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문학 이외라고 해서 그냥 비문학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 비문학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국어 지식 영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또는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문법 영역이 되겠습니다. 문법 영역. 자, 이 문법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제일 먼저 나오고 있는 게 언어가 나옵니다. 언어. 자, 제일 먼저 나오고 있는 게 언어 영역이 되는데 이 언어에 대한 의미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하지만은 이 부분은 상당히 난이도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언어에는 협의적인 의미에서 협의라는 말은 좁은 의미가 되는 것이거든요. 좁을 협자라고 해서 좁은 의미가 되는데 그냥 음성 언어라든지 또는
문자 언어라든지 언어에는 음성과 문자 언어가 있다라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서 넘어가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언어의 본질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제가 분필 보십시오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분필을 보게 되겠죠. 또는 여기 앞에 놓여 있는 뭐 분필이 보이시면 분필을 보시게 될 건데 근데 제가 만약에 분필 보십시오라는 의도를 분필이 아니라 제가 생각했던 의도는 이제 칠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를 학습했는 부분과 제가 의도하고 있는 이런 언어에 대한 의미가 서로 어떻겠습니까? 그렇지.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다릅니다. 이 다르다라는 게 언어가 지니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속성을 지니고 있는 언어의 본질이라는 부분이 되는데 언어의 기호성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언어의 사회성이라든지 언어의 역사성이라든지 뭐 언어에 대한 창조성도 있을 것이고 분절성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언어의 특성, 본질이 있습니다. 그 본질의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치중을 해둬야 될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예전에 기출 문제에서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체크를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언어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어의 기능 부분까지 크게 세 가지 파트에 대해서 우리가 언어에 대한 의미 그리고 본질 기능까지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이 언어에 대한 의미와 본질 기능이 이제 다 학습이 되고 나면은 이제 본격적인 문법적 지식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자, 이 문법적인 지식으로 들어갈 때 제일 처음에 나온 게 어떤 부분이 나오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의문이 나오게 됩니다. 의문. 이 의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흔히 사용을 하고 있는 자음과 모음을 뜻하게 되는 것이겠죠. 자음과 모음. 자, 그래서 이 의문에서 시작을 해서 의문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발전된 단계로 나가게 되면은 물론 음절이 있겠지만은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의문과 관련해서 변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문의 변동. 요게 상당히 처음에 공부를 하실 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거든요. 이 의문의 변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음과 자음끼리 또는 뭐 모음과 모음끼리 이 자음과 모음이 서로 닮거나 아니면 어떤 의문이 없던 의문이 생긴다라든지 아니면 있는 의문이 없어진다라든지 이런 의문의 변동이 있습니다. 의문의 변동. 이 의문의 변동이 이 부분이 상당히 그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초점을 많이 둬야 됩니다. 특히 의문의 변동에서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는 사이소리 현상이라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깊게 공부를 하시면서 자, 의문이 있으면은 그 위로는 음절이 있겠고 그 다음에 형태소가 있습니다. 형태소. 그 다음에 단어가 있겠고 그 다음에 구와 절이 있겠죠. 그 다음에 문장이 있습니다. 문장. 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아니면은 조금 더 많이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세 번째 만남까지 그 수업 때까지 이어지게 될 것인데요. 자, 사실 이 부분에 해당하는 난이도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난이도가 상당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문법 지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여기에 상당한 중점을 둬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단어 같은 경우에는 또 합성어, 파생어, 또 합성어는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통사적인 합성어 또는 비통사적인 합성어가 해서 또 다시 나뉘게 됩니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게 되면은. 그리고 이 문장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는 가장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문장에 대한 골격은 주어, 서술어가 기본적으로 이제 나오면 되는데 이 문장이라는 것이 또 주어, 서술어가 한 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어 서술어가 이렇게 두 번 이상 나오게 되는 또 겹문장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겹문장. 그러니까 문장 안에 주어 서술어 안에 또 다른 주어 서술어가 들어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문장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가게 되면 이 문장 부분에서 하나의 문장이 뭐 두 가지 이상으로 해석이 된다라든지 아니면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 문장이 주어와 서술어가 어떤 호응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지 또는 가지고 있지 못하는지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완전히 학습을 하셔야 되거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아마 형태소까지는 그래도 뭐 막 열심히 하시는 분도 초기에 열심히 하시는 분 좀 끌고 가실 수가 있을 것인데 아마 좀 중간에 하시다가 조금 어렵게 생각하시면서 중간에 이렇게 공부가 좀 잘 안 되고 포기하는 부분이 보통 단어쯤이거든요. 단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그 힘들다는 거 제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네, 확실하게 네, 설명을 천천히 차근차근 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사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국어 지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사실 뭐 단순 암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의문과 관련해서 문장 안에서 이렇게 이제 어떤 변동이 일어나고 어떤 것들이 사용이 되었냐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한다면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조금 더 발전된 형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한글 맞춤법이 되겠습니다. 한글 맞춤법. 가장 어려운 이 한글 맞춤법은 상당히 중요한데 이 한글 맞춤법에서 상당히 중요한 게 여기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띄어쓰기가 잘 나옵니다. 띄어쓰기. 띄어쓰기가 상당히 이제 잘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글 맞춤법 상당히 중요하겠죠. 또는 혼동하기 쉬운 어휘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표준어와 그리고 비표준어 이 구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해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한글 맞춤법이라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표준 발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표준 발음법.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외래어 표기법이 있고 잘 나오죠, 얘도. 그 다음에 로마자 표기까지. 자, 그래서 실용 국어 영역에 대해서는 이 네 가지가 되는데 상당히 잘 나옵니다. 모두 상당히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 이 네 개는 반드시 네, 여기까지 완전히 그래도 기존에 나와 있는 교재라든지 네,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학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문법 영역에 대해서는 뭐 국어 지식이라든지 또는 뭐 실용 국어에 해당하는 이런 영역이라든지 상당히 여러분들이 암기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암기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냥 무조건 암기한다고 이게 실력이 느느냐? 절대 늘지 않습니다. 이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뭐 자음동화가 있는데 뭐 종로에서 리을이 니은으로만 바뀐다고 그 단어만 암기한다고 시험을 준비할 수 있냐?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하실 때는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가 보통 우리가 이제 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영역이 되는 것이겠고 또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조금 더 내용을 들어가게 되면은 그 어휘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어휘라는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유의어가 여기 들어가겠죠. 유의어. 그 다음에 반의어가 들어가겠고 그 다음에 다의어. 그 다음에 동음이어. 자, 그래서 유의어, 반의어, 다의어, 그 다음에 동음이어, 그 다음에 상하 관계에 있는 자, 상하이어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자가 있습니다. 한자. 구급에서 이제 가장 난해한 부분이 바로 이 한자 영역이 되겠죠. 한자. 자, 여기서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속담이 있겠고 그 다음에 격언 그 다음에 한자와 관련된 고사성어 부분이 있습니다. 고사성어. 자, 그렇게 여기까지를 우리가 그냥 뭐 문법이라고 우리가 보통 어휘까지 포함을 해서 한다라고 했었을 때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지난 뭐 국가직이라든지 지방직이라든지 시험 문제를 보게 되면은 물론 지방직에서는 이제 비문학 문제가 사실 좀 많이 출제가 되었었는데 기존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가 보통 10에서 12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는 비중을 가지고 있으니까 상당히 여러분들이 여기에 중점을 두시면서 공부를 학습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냥 남아있는 비문학에 대해서 문제 유형을 우리가 정리를 했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문장 배열이 많이 나오겠죠. 문장 배열. 그 다음에 중심 문장 찾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시어라든지 사실 지시어는 큰 비중은 없고 더 비중 있는 게 바로 접속어가 되겠죠. 접속어. 그 다음에 내용 유추라는 게 또 있고 그 다음에 내용 전개 방식이 있습니다. 내용 전개 방식. 이 비문학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하실 때
글의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글의 구조라는 것이 사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문단에는 반드시 하나 이상의 중심 문장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보통 이 중심 문장이 가장 앞에,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하나의 문단에서 가장 첫 번째 두 갈씩으로 구성이 왔었을 때는, 이때는 이 중심 문장이 가지고 있는 성격은 상당히 포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뭐 한국인은 따지기를 좋아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따지는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따지는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 앞으로 내용이 쭉 전개되는 것처럼 앞부분이 가지고 있는 그 첫 번째 중심 문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중심 문장이 두 갈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부분에 미갈씩에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마지막에 나올 때는 당연히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의 내용들에 대해서 요약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정적이고 개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글의 구조라는 게 중심 문장이 있으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글쓴이는 그냥 이 글을 쓰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중심 생각이 있으면 나의 관점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하냐 일정하지 않느냐라는 통일성이라는 게 또 반드시 있습니다. 통일성.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추가를 하게 되면은 내용 전개 방식은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뭐 분석이라든지 분류라든지 비교, 대조, 예시, 또는 문학에서 말을 하고 있는 묘사라든지 아니면 뭐 유추관계라든지 이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전부 내용 전개 방식으로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포인트를 둘 때는 어디에 주로 포인트를 둬야 되느냐, 이 문장별 상당히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중심 문장 찾기는 여러분들이 문장 안에서 글쓴이 어떤 통일성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일관성까지 글의 구조를 좀 알고 계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접속어도 역시 마찬가지죠. 앞이 가지고 있는 문장이 긍정이고 뒤에 가지고 있는 문장이 부정이다라고 했었을 때, 이때 긍정과 부정이 지금 서로 나란하게 이어져 있고 빈칸 접속으로 찾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앞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뒤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이 가지고 있는 이 진술에 대해서 부정을 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라든지 하지만이라든지 뭐 역접 관계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접속어가 되겠어. 상당히 잘 나오고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용 전개 방식,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뭐 좀 더 있는데, 우선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우선 틀만 잡으시라고 제가 요 정도로 간단히 이제 소개를 하고, 자,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영역이 바로 문학 영역이 되겠습니다. 문학은 공무원에서 우리가 그 출제가 되고 있는 게 사실 비중은 낮습니다. 비중은 낮은데, 이 문학이라는 것이 사실 전체적인 틀을 잡지 못하고 그게 고전이 되었든 또는 현대가 되었든 그 틀을 잡지 못하게 되면은 문학은 상당히 여러분들이 학습하시기 힘드실 것입니다. 왜 힘든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현대 문학에서 시험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냥 1920년대 뭐 작가가 아닌 사람은 이렇게 골라버리게 되면은 작가 이름까지 여러분들이 사실 다 알아야 되는 부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글쓴이가 어느 시대에 어떤 경향을 지니고 있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고 있는 김소월의 진달래꽃이 되겠습니다. 김소월의 진달래꽃. 1920년대가 되겠습니다. 1920년대가 되겠고, 전통적 서정시, 그러니까 전통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현대 자유시에 전통적인 성격을 어떻게 보면 이제 가미를 시켜 기틀을 만든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김소월이 왜 1920년대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 1920년대 왜 이 사람의 문학적인 성격이 중요한 것인지, 이런 가장 기초가 되고 있는 문학의 기본 이론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확실하게 문제를 이렇게 대응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근데 이 문학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아마 좀 찾기가 좀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조금 풀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학을 하기 전에 참 제가 하나 잠깐 빠뜨려 놓은 게 있는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전문법이 있습니다. 고전문법. 그러니까 고전문법이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그 학창 시절에 아마 한 번쯤은 배우실 건데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향찰이라고 해서 한자의 음과 훈을 빌려서 표기를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자, 요렇게 해서 요게 이제 성김 또는 하늘천이라고 해서 또는 쇠금이라고 해서 금천 아니면 이제 김천 정도로 지금은 이제 읽겠지만 또 의미를 지니고 있겠지만은 예전에는 우리나라에 어떤 그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신라시대에 요게 이제 나는 내 아이의 이름을 김하늘이라고 해서 네, 한자에 뭐 음차라든지 훈차라든지 이런 형식의 이제 고전 문법이 되겠습니다. 향찰이 있겠고 이두가 있겠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이제 구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고전 문법에서 시작을 해서 중세 때는 이제 1443년도에 세종대왕님께서 훈민정음을 창제를 하시고 1446년도에 이제 반포를 하시게 되겠죠. 그러면서 중세로 넘어와서 훈민정음이라는 게 이제 나오게 되면서 우리 말과 글을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글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전이 있겠고 그 다음에 중세가 있겠고 17세기 이후로 들어가게 되면은 근대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근대국어까지 여러분들이 고전문법에 대해서도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뒤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문학에 대해서 자, 문학은 고전이 먼저 있습니다. 고전. 우선 고전을 말씀드리기 전에 고전과 현대에 대해서 문학의 기준점을 나누고 있는 것은 1894년이 되겠습니다. 1894년. 고전과 현대에 대한 기준을 나누고 있는 것은 뭐 가보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개화기라고 할 수 있는 1894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렇다고 1894년 뭐 1월 1일부터 현대문학이 시작이 된다고 현대자유시가 나왔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냥 우리가 그냥 역사적인 관점에서 그냥 또는 문학적인 관점에서 나눈다라고 했었을 때 고전과 현대 같은 경우에는 1894년을 기준으로 나눈다라는 것이고 물론 역사학적인 관점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1894년부터 뭐 6.25 전쟁 전까지 해방까지 1945년까지는 뭐 근대라는 하나의 명칭이 들어가고 있겠지만은 문학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냥 고전과 그리고 1894년 이후를 현대문학으로 네,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 고전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사실 운문 영역이, 그러니까 시가 영역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이때 시가 형식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이제 나오고 있는 게 고대 가요가 되겠습니다. 고대 가요. 자, 이 고대 가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오. 예전에 그 BC 2333년이 되겠죠. 10월 3일. 이때 조선이 건국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네, 저도 뭐 역사 잘 알지는 못하는데, 원래는 이제 조선 건국이 제가 맞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성계가 이제 조선을 건국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고자라는 이제 말을 붙이게 되면서, 자, 그렇게 이제 우리 예전에 BC 2333년부터 시작한 이 고대 가요가 되는데, 이때는 아무래도 이제 집단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다가 이별을 했다고 개인적인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 내용들을 썼느냐? 그런 건 아니겠죠. 처음에는 집단적인 성격이 맞습니다. 집단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임금을 주십시오. 아니면 우리의 소원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이런 어떤 소망을 기원하고 있는 그런 작품의 성격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인데, 자, 이때 고대 가요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두 가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는 집단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집단적인 성격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서정이라는 말은 개인의 감정이 되는데, 집단적인 성격에서 서정에 해당하는 개인으로 넘어가는 이 성격이 어떤 방식으로 넘어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치중을 해주시면서 작품을 보면 되겠고, 물론 이 안에는 작품 같은 경우에는 뭐 가장 여러분들이 흔하게 배울 수 있는 것이 우선 공무도화가라는 게 있습니다. 공무도화가. 구지가가 이게 이제 집단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고, 공무도화가는 개인 서정의 성격을 들어가고 있는 것인데, 요거 하나만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을 접근을 하실 때, 이 공무도화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게 왜 시험에 나오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이 공무도화가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만 잘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서정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과, 얘가 시험 문제에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나는 시어의 상징적인 의미가 되거든요. 시어의 상징적인 의미.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사전적인 의미라고 했었을 때, 목수가 못을 받고 있다라고 했었을 때, 이때 못 같은 경우에는 접합물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재와 목재살이 이렇게 접합해주는 날카로운 물체를 가지고 있는데, 얘는 사전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전적인 의미. 그리고 사람들이 가리키고 있는 지시적인 의미.
그러니까 사전적인 의미 또는 지시적인 의미가 되는데 부모님 가슴에 못을 박았다라고 했었을 때 이때 못이 진짜 못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이 만약에 진짜 못이면은 걔는 미친 거죠. 폐륜하죠. 말도 안 되는 거고. 이때 못이라는 것은 부모님에게 있어 정신적인 상처를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이 정신적인 상처라는 것은 문맥적인 의미를 나타내게 되는데 문맥적인 의미. 근데 이게 지시적인 의미 또는 문맥적인 의미 이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어휘는 바로 이 다이어가 되겠습니다. 다이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목재와 목재 사이에 접합이 되고 있는 이 못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전을 찾았을 때 다이어 첫 번째 나오고 있는 중심적인 의미가 되겠고 주변적인 의미라는 것은 이 중심에 해당하는 의미에서 파생되는 겁니다. 파생. 연계가 된다는 얘기겠죠. 날카로운 게 있으니까 날카로운 게 부모님의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런 정신적인 고통을 줄 수 있는 내용. 그렇게 이런 내용들이 문맥적인 의미라고 한다면은 이 문학 같은 경우에는 문맥적인 의미가 아니라 좀 더 고차원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즉 작품에 대해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알 수 있는 의미, 바로 함축적인 의미가 되는 것이겠죠. 함축적인 의미. 공무도 하다가 시험 문제 잘 나오는 유형, 우리가 이걸 배우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가 되겠습니다. 바로 함축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작품은 사언사구의 한역시가가 되는데 그냥 사언사구라고 하면 그냥 여러분들 우선은 4줄 정도로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달랑 4줄이 되겠습니다. 4줄인데 첫 번째에도 물이 나오고 두 번째 줄에도 물이 나오고 세 번째 줄에도 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 물 같은 경우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이 물을 건너지 말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 나오고 있는 물의 상징적인 의미는 사랑이 되는 것이겠고 사랑.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에 나오고 있는 물에 대한 의미는 자, 여기는 임이여 물을 건너지 마오. 두 번째는 임은 그의 물을 건너시네. 나와 이별이 되는 것이고 물에 휩쓸려는 임의 죽음. 단절이 되는 것이겠죠. 단절. 자,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시어의 상징적인 의미, 이런 의미들, 즉 문학 작품에서 가지고 있는 작품의 성격들을 잘 접근하시다 보면은 문학은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고대 가요에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향가로 가게 되는 것이겠죠. 향가 신라 시대에. 자, 이때 동시에 이제 한시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한시. 한시 같은 경우는 지금도 창작이 되고 있습니다. 한시 같은 경우는 지금도 창작이 되고 있겠고, 잘 봐야 되겠죠. 시험 문제 잘 나오고, 얘도 상당히 잘 나옵니다. 상당히. 그렇기 때문에 향가 한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향가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되는 것은 제망매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망매, 말 그대로 누이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 월명사라고 해서 미타철에서 돌을 닦아 기다리겠노나 라고 해서 누이의 죽음을 불교적인 윤회 사상으로 승화시켜서 그렇게 작품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제망매가에서 시작을 해서 창기파랑가 또는 처용가라든지 안민가라든지 도솔가라든지 또는 서동요라든지 그러니까 향가는 크게 14작품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삼국유사에서. 그런데 삼국유사에 나오는 14작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전체 다까지는 볼 수는 없고 우선 크게 중요하게 나오고 있는 고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필수라는 작품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향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가에서 조금 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이제 고려시대로 가게 되면은 고려가요라는 게 나오게 되죠. 흔히 소교라고도 부르게 되는데, 자, 근데 이 고려가요 같은 경우는 성격이 다른 작품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신라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이때는 이제 신문제 사회가 워낙 극강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사회였기 때문에 사실 주된 작가층들이 양반층이었던 반면 이 고려가요 같은 경우는 사실 상대적으로 남녀 사이가 사실 좀 평등했었죠. 문헌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자, 그렇기 때문에 고려가에서 지니고 있는 작품의 성격을 보게 되면은 남녀 사이의 사랑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별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이런 성격을 지니고 있는 작품들이 상당수 많은 작품들이 나오게 되겠고 우리는 그런 작품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성격을 의미를 부여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고려가요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작품을 지니고 있는데 가장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작품들이 청산별곡이라든지 청산별곡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 청산별곡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난이도가 어려운 동동이라든지
뭐 정과정도 있겠고 뭐 여러 작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시험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흔히 공부하고 있는 두 작품이 있죠. 하나는 가시리가 되겠고 하나는 서경별곡이 되겠습니다. 이 고려가요는 상당히 많은 작품들이 출제가 되었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나올 작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려가요 아주 중요하게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고려가요에서 또 고려시대에 나왔던 게 경기체가가 있었고 경기체가. 자,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시조가 나오게 되는 것이겠죠. 시조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고 또는 시조가 공무원 시험에서도 상당수 많이 출제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조라는 것은 고려 중엽에 발생을 해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현대 시조도 있습니다. 지금도 활발하게 이제 창작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시조는 조선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조선 전기에는 그대로 고려 중엽 말엽에 나왔던 이 시조의 형식이 그대로 가지고 오지만은 즉 평시조의 형식을 그대로 가지고 오지만은 요게 이제 시대를 지나게 되면서 어시조라든지 또는 사설시조라든지 형식적인 변모를 가지게 됩니다. 이 형식적인 변모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 계층이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쪽 지금 계층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양반 사대부라고 하게 된다라면은 자, 이렇게 점점 오게 되면서 사설시조는 주로 평민들이 주된 작가층들이 되는 것입니다. 평민들. 아무래도 양반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고루하고 전통적이고 딱 정해져 있는 형식을 상당히 중시한다라면은 이 평민계층들은 사실 그런 형식을 중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식들이 살짝 바뀌게 되면서 이렇게 기본 가지고 있는 형식에 대한 어떤 변모 이렇게 의미를 두면서 중요한 것 이런 사설시조 중요합니다. 물론 평시조도 중요하겠죠. 그러면서 중간 부분에 나오고 있는 게 여기서 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연시조라는 게 있습니다. 연시조.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또 쭉 하셔야 되겠고 동시에 그 시조에서 이제 평시조 여기 이제 조선이 건국이 되면서 또 나오고 있는 것은 악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악장. 그러면서 동시에 가사라는 게 있고 악장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용비어천가 조선 건국에 대한 정당성을 말해주기 위한 그런 내용이 들어가고 가사는 조선 정기가사와 그리고 조선 후기가사로 나뉘게 되겠습니다. 조선 정기가사에는 크게 6개의 작품 정도로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을 것인데 이 부분은 조선 후기가사로 가게 되면은 사실 평민들이 역시 작품 창작 활동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서 사실 많은 작품 어떤 그 수를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조선 전기가사다, 후기가사다라고 하게 되면은 상당수 조선 후기가사가 오히려 작품 수가 많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조금 힘드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가사는 상당히 깁니다. 상당히 길기 때문에 사실 좀 많이 공부하실 때 지루하실 수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여기서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보의 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두시언해라고 해서 언해가 있겠고 그 다음에 민요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시집살이 노래라고 해서 형님 뭐 하면서 그렇게 시작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요까지 운문까지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설은 산문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문은 설화에서 시작을 해서 설화라고 하게 되면은 신화, 전설, 민담이 되겠죠. 신화, 전설, 민담. 그리고 고려시대로 가서 가전체라는 게 있습니다. 가전체. 자, 그 다음에 조선시대로 오게 되게 되면은 판소리 사설. 그 다음에 판소리계 소설. 자, 이 판소리계 소설 파트에서 또 고전소설도 같이 자, 요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한문소설에 해당하는 김시습의 금오신화라는 또 괜찮은 또 유명한 작품들이 여기 또 들어갈 것이고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이제 고전 파트에 대해서 큰 흐름을 요 정도로 잡아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현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자, 현대로 넘어가게 되면 우선 운문을 정리를 할 때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처음에 개화가사가 되겠습니다. 개화가사. 그 다음에 두 번째 창가가 되겠고 세 번째 신체시가 되는데 자, 이 세 가지는 현대 자유시가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은 가사라는 게 있습니다. 가사. 조선 전기에 나오는 가사가 되는데 이 가사 같은 경우에는 글자 수가 3글자, 4글자 또는 4글자, 4글자 사음보의 연속체가 되겠습니다. 연속체. 이게 1894년 기준으로 해서 갑자기 현대 자유시가 나오는 게 분명 아니겠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가사라는 공통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라고 하게 되면은 주제가 다른 거죠. 주제가. 여기는 개화라는 성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개화, 새로운 문물이라는 그 주제에 해당하는 성격이, 그러니까 내용이 조금 다르다일 뿐이지 형식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사실 이때와 조선 후기와 그리고 현대 이제 처음에 넘어갈 때 개화가사 크게 형식적인 측면의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가 같은 경우는 이제 서양 노래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우리나라로 가지고 와서 그냥 가사만 바꾼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라는 신체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신체시 같은 경우가 전통적인 시가 양식의 성격과 현대 자유시의 징검다리 역할을 한, 그러니까 징검다리 역할을 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얘에 대해서 조금 또 신경을 써 두셔야 되겠고, 이제 1920년대부터 본격적인 자유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선 1920년대 작품의 성격부터 이제 바라봐야 되는데, 1920년대 작품을 보게 되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낭만주의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낭만주의. 이 낭만주의라는 것은 프랑스 문의 사조가 되는데, 이 낭만주의 프랑스 문의 사조가 왜 뜬금없이 1920년대 초에 들어왔냐 이거죠. 1919년에는 김인년이라고 해서, 김인년에는 3.1운동이 이제 사실 일어났었던 거죠. 그런데 그게 성공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때 우리 조선 사회의 어떤 가지고 있는 분위기는 사실 상당히 무거웠을 겁니다. 그리고 패배라는 의식에 휩싸여 있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낭만주의라는 게 이렇게 나오게 된 게 아무래도 조선 사회의 어떤 분위기, 그런 것들이 시를 창작하고 있는 시인이라든지 그런 문인들에게 고스란히 이렇게 이제 내용이 들어가게 되어서 20년대 낭만주의 성격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뭐 낭만주의 성격에는 어떤 작가와 어떤 작품들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20년대 상당히 많습니다. 20년대. 요거는 문학대 자세히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30년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대 중요한 사람 딱 2사람 있죠. 한 사람은 김소월이 있겠고, 그 다음에 한용운이라는 스님 또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 30년대로 넘어가게 되면은 문단의 흐름은 크게 3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그 1920년대 후반으로 가게 되면은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동맹이라고 해서 카프라는 게 있습니다. 카프. 이 카프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사회주의 운동을 일으키게 되는 것으로서, 채만식의 태평천하라는 작품을 보게 되면은 윤직원 영감의 손자가 일본 동경에서 그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경시청에 뭐 피검이 되는 이런 작품들도 나오게 되거든요. 그때 그 상당수 이제 많은 작품들이 어떤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어떤 가난이라든지 평등하지 못한다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주의 운동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그런 이제 내용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자, 그렇게 20년대 문단이 이렇게 또 흘러가다 보니까 이 문단에서 이렇게 이제 시를 창작하는 사람들이 이게 그냥 경향시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 운동을 이끌어버리는 작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 도대체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하겠느냐. 시라는 것은 우리가 시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를 한번 규명해보자. 시라는 것은 아름다워야 된다. 그리고 시에 대해서는 나의 생각이 뚜렷하게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정치적인 선동이라든지 이런 목적을 지니고 쓰면 안 된다라고 해서 30년대로 가게 되면은 순수 서정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순수 서정시. 예를 들어서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또는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런 작품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아마 학창시절 때 한 번쯤 배웠는 작품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0년대는 여기서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더니즘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생명파라고 해서 생명시로 넘어가게 되겠고, 그 다음에 40년대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저항시가 되겠죠. 상당히 중요한 2사람이 있습니다. 또 역시 윤동주라는 작가와 그 다음에 이육사라는 작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또 청로파 시인이라고 해서 박목월, 박두진, 조지훈이라고 해서 또 40년대 또 유명했던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5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해방이 되겠습니다. 해방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보셔서 알겠지만 역사에 대해서 45년대 해방이 되었다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모든 사람들이 화해를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느냐? 실제 그렇지가 않습니다. 해방이 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남과 북이 지니고 있는 이데올로기에 대한 대립이 이어지게 되면서 동족 간에 테러를 일으키고 서로 죽이고 죽이는 살생을 벌이게 됩니다. 그렇게 나오면서 신석정의 꽃덤불이라는 작품을 보게 되면은 거기서는 광복은 되었지만 해방은 되었지만은 진정한 의미에서 완전한 의미에서 해방은 된 게 아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해방이 되어도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런 어떤 나쁜 행위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이렇게 해방이 되지 않다라는 의미 정도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문학 작품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신석정 여기까지 좀 기억을 해두도록 하십시오. 뭐 50년대는 말씀 안 드려도 알 것입니다. 1950년대는 이제 6.25 전쟁 또는 이제 한국 전쟁이 이제 발발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 전후문학, 그러니까 전쟁을 주제로 잡고 있는 전후문학들 상당히 중요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60년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0년대. 그 60년대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이승만 정권 때 3.15 부정선거가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서 또는 계속해서 1대, 2대, 3대 대통령까지 이렇게 이제 계속 어떤 독재와 부정으로서 이렇게 계속 이어나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자유라든지 민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많은 시민들이 열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는 3.15 부정선거를 통해서 이제 4.19 혁명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서 거의 그때 당시에 폭발적인 작품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뭐 김지아라든지 고은이라든지 신동엽이라든지 이런 현실 참여시가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현실 참여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대, 말 그대로 이제 문학적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반영론이 되는데 현실에 대해서 아무것도 그냥 생각할 것이 아니라 문학만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정적인 이런 상황들을 문학 작품으로 가지고 와서 거기에 대한 어떤 비판, 풍자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70년대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하지만 이제 60, 70년대에 이런 현실 참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 소외된 계층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우리나라 이제 사회 그때 60, 70년대 이제 경제가 그 대기업 위주로 해서 경제 성장을 이렇게 좀 육성을 했기 때문에 그 도시와 이 시골이라든지 또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라든지 이런 대립들이 상당히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신경림의 농무라는 작품을 보게 되면은 소외된 농촌 사회에 대해서 아주 직설적으로 적나라하게 나오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경림의 농무 상당히 중요하겠고 70년대까지는 이 도시가 계속해서 개발이 되면서 또 인간과 자연에 대한 대립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간과 자연에 대한 대립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당연히 자연을 긍정적으로 그리게 되겠죠. 자연을 긍정적으로. 그 성북동 비둘기라는 작품 아마 들어가 봤을 것입니다. 거기가 가장 대표되는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0년대까지 계속 지금까지 이제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 되겠고 하지만은 주로 나오고 있는 것은 여기까지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설로 가게 되면은 이인직의 혈애누라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신소설로 들어가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광수의 무정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 거의 현대 소설의 이제 효시라고 알고 있는데, 이 차이점이 뭔가 하면은 사실 그 연도는 크게 몇 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차이가 나지 않는데, 이인직의 혈애누 같은 경우에는 언문 일치가 완벽하게 나오지가 않았고, 내용은 비슷합니다. 주제는. 이인직의 혈애누 같은 경우 언문일치 같은 경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을 하고 있는 이런 구어적인 성격과 문학작품에서 나오고 있는 이 문어체가 다르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광수의 무정을 보게 되면은 언문일치가 거의 뭐 완벽까지는 아니겠지만은 거의 현대 소설에 이렇게 이제 그 현대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그대로 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뭐 그때 당시에 유행을 했던 계몽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무슨 교육 사업이라든지 아무래도 이제 먼저 깨우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성각자들이 무지에 있는 조선 사람들을 일깨워주는 그런 계몽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고, 아무튼 언문 일치 부분에서 그렇게 이인직의 혈애누라든지 그 다음에 이광수의 무정까지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현대소설이 되는데 현대소설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은
현대소설도 192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뭐 가족사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건데, 그리고 현대소설에서 20년대 이제 사실 가장 중요한 게 그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이라고 해서 이때 나오게 되는 것은 리얼리즘, 현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정적인 상황이 일제에 대한 비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는 이 가난이라는 것이 상당히 적나라하게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리얼리즘 소설, 사실주의 소설이라는 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0년대로 넘어가게 되면은 농촌 소설, 그 다음에 가족사 소설, 그리고 역사 소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둬야 될 것은 농촌과 가족사 소설이 되겠습니다. 농촌. 그러니까 농촌 자체가 지니고 있는 어떤 구조적인 모순, 그리고 울분이라든지 소외라든지, 농촌으로 하면은 그때는 딱 하나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대립, 지주와 그리고 소장농 사이의 대립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 자, 그리고 이제 40년대를 해서 이렇게 쭉 넘어가다가 이제 역시 소설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전쟁, 전후문학이 되겠습니다. 전후문학. 시도 물론 전후시라는 게 있고 소설도 전후소설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소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전후소설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전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총으로 또는 무기로, 날카로운 무기로 사실 살생하는 것이 되겠는 거예요. 살생.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죽일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참혹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고 있는 어떤 정신적인 문제라든지 거기서 나오고 있는 가치관의 문제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후 문학의 전후 소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쭉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0, 70년대로 넘어가게 되면은 여기서 나왔던 것처럼 도시화라든지 뭐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뭐 이런 형식의 작품처럼 먹고 사는 문제, 이런 작품들의 유형으로 쭉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이 이제 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이제 출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한번 큰 틀에서 포괄적으로 한번 살펴봤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사실 공무원 국어라는 공부라는 양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이게 적은 범위가 아닙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할 때 물론 문학 작품이 저도 모르는 게 나올 수도 있는 것이겠죠. 제가 못 받는 작품이 있으면 분명히 모르는 작품으로 볼 수 있는 거니까. 이 국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양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국어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어렵게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말과 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들 기출문제 꼭 보도록 하십시오. 8주 정도의 수업 중에 만약에 약간 이론 수업 1권, 2권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일찍 끝난다라고 하게 되면은 마지막에는 기출문제, 만약에 시간이 나오면은 조금 더 한번 볼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 건데, 모든 공부는 기출문제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기출문제를 반드시 보시면서 기출문제에 대한 유형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한번 보고, 모르셔도 됩니다. 모르셔도. 그리고 문제가 어떤 형식으로 묻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문제 형식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봐둘 만하고, 그리고 이제 문학 같은 경우 이제 이론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이론이 어떤 형식으로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을 하고 난 뒤에 그렇게 이제 이론 공부에 대해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벌써 50분이 지났네요. 다음 10분 쉬고 그 뒤부터 본격적으로 1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